남미 대륙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칠레는 태평양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칠레는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연안 어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칠레의 해양 주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대규모 불법 조업 선단의 침투였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한 이들. 선단은 첨단 장비와 대형 선박을 동원하여 칠레 연안에서 무차별적인 조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칠레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지속했으며 현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칠레 해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근의 경비정을 동원했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경비정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건조된 노후화된 함정들이었고 엔진 성능의 한계로 인해 현대적인 불법 조업선들을 따라잡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칠레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해군 작전에 필요한 연료 공급이 제한되었고 이는 해양 순찰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한 칠레 해군 장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전거를 타고 스포츠카를 쫓는 기분이었습니다. 불법 조업선들이 우리 연안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칠레 해군 전체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불법 조업의 피해는 단순히 어족 자원의 감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칠레 연안 어민들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어업에 의존해온 연안 마을들이 하나둘씩 쇠퇴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칠레의 전통적인 해양 문화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군력 현대화를 위한 함정 도입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칠레 국방부는 여러 해군 강국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 협력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미국 측은 칠레 내 미군 기지 설치 권한, 중국산 통신 장비의 완전한 배제, 그리고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체제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칠레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영국과의 협상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 이후 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함정 도입 비용이 칠레 정부 예산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또한 영국 측은 장기간의 군사훈련 프로그램과 영국 군사고문단의 파견을 요구했는데 이는 칠레 해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고성능 함정을 제공할 의향을 보였지만 프랑스산 무기 체계의 독점적 사용, 프랑스 해군과의 합동훈련 참여,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의 프랑스 이익 보호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요구 조건들은 모두 칠레의 주권과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칠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고 대규모 군사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칠레 국방장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제시되는 조건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칠레 정부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전해진 제안은 칠레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최신형 경비함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인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경비함을 무상으로 제공하되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의 제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제안된 경비함은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 고성능 엔진, 현대적인 통신 장비, 그리고 효과적인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불법 조업선 단속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은 함정 운용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승무원 교육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무상 지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제안을 두고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남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추측들을 일축하며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과 우호국 간의 협력 정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공개되자 칠레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일부에서는 한국이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칠레 정부의 의문에 대한 답은 한국 대사관에서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대사는 칠레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서 받은 원조를 잊지 않습니다. 만약 그 원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 전쟁 당시 칠레가 보여준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칠레는 비록 군대를 직접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유엔의 대한민국 지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칠레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51년 칠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한국의 의료용품과 교육용품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당시 칠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멀리 떨어진 한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칠레의 선행은 한국 정부 기록에 남아 있었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조를 받을 때 가장 감사했던 것은 조건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칠레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칠레 외무장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후에 회고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국제 원조나 군사 협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조를 통해 영향력 확대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과거에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는 원조 졸업국으로서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외교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원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순수한 도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원조 철학입니다. 한국의 제안이 구체화되자 강대국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미국은 칠레 정부의 비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은 지역 안보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칠레 간의 기존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남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은 칠레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한국의 군사 장비 도입 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국은 칠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제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한국의 군사 장비 도입이 서구 표준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NATO와의 협력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국 장비 도입 시 유럽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칠레 정부 내부에 깊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정이며 조건 없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통주의를 지향하는 그룹은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칠레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해군 출신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한국 해군의 기술 수준과 함정 성능을 고려할 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출신의 관료들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마치 두 개의 진영이 대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논리가 모두 타당해 보였기 때문에 결정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분열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45%, 반대하는 의견이 35%, 중립적인 의견이 20%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강대국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자주적 외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칠레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칠레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차관, 그리고 주칠레 한국 대사가 산티아고로 급파되어 칠레 정부 고위층과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국방차관은 칠레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 어려운 시절 칠레가 보여준 우정에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원조도 조건이 없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칠레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원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원조는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받는 측의 부담을 줄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원조입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은 칠레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외교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패권 경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같은 경험을 한 국가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강대국들의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또한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제공될 경비함의 성능과 운용 방법,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술 이전의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함정 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기 수출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 대사는 칠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은 조건 없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나라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협력 내용을 공개하고 비밀 조항이나 숨겨진 조건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칠레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접근은 칠레 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칠레 고위 관료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설득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신들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순수한 선의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접근은 기존의 국제관계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주고받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주는 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험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칠레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한국형 외교 모델의 구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조건 없는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칠레 지원은 진정한 국제연대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동맹 국가들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연대와 우정을 강조한 점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70년 전 칠레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에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칠레 국민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7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칠레의 한 시민은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억의 외교라고도 불렸습니다. 과거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에 보답하는 것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이러한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외교 철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닌 마음의 논리로 외교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미래의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외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칠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이런 원칙은 다른 강대국들과 명확한 차별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국가들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외교를 펼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인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 중심의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외교 스타일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력과 국내의 논란 속에서도 칠레 정부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최종 회의에서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로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 제안의 실질적 가치였습니다. 칠레 해군 참모진의 기술적 검토 결과 한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경비함은 칠레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성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도 기존 함정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제안이 칠레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의 제안과 달리 한국의 제안에는 칠레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칠레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존의 외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어려움에 처한 한국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돕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며 진정한 국제 협력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칠레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우려하는 측에서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칠레 해군과 연안 어민들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한 칠레 해군 장교는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장비로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안 어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발파라이소의 한 어민은 불법 조업선들 때문에 생계가 어려웠는데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한국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칠레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남미 진출을 경계하면서도 직접적인 반대 의사는 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과 칠레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남남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고, 아르헨티나는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칠레의 결정에 대해 두 나라 우정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가 함께 걸어온 길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건조된 최신형 경비함이 발파라이소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경주함으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고도 경주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경주함의 사양은 칠레 해군이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장 95m, 배수량 1200톤의 이 함정은 최대 3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어 어떤 불법 조업선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는 200km까지 탐지가 가능했고,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전자광학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함정의 통신 장비는 위성 통신까지 지원하여 칠레 해군 본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헬기 착함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광범위한 해역에서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무장으로는 40기관포와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어 필요시 강제 정선 작전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함의 입항식에는 칠레 대통령과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군 참모총장과 대사 등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입항식에서 칠레 대통령은 오늘은 칠레 해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의 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이 함정이 칠레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칠레의 우정이 바다를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함정과 함께 한국에서 파견된 교관단과 기술자들도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칠레 해군에 머물며 함정 운용법과 정비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교관단은 함정 운용뿐만 아니라 전술 운용법까지 포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었습니다. 칠레 해군 장교들은 한국 교관들로부터 최신 해상 전술과 불법 조업 단속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에서 북한 선박들을 단속하며 축적한 경험과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한 작전 경험이 고스란히 전수되었습니다. 한 칠레 해군 장교는 한국 교관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풍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술 이전도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함정의 모든 기술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비와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경주함이 실전에 투입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감시 작전으로 불법 조업선들을 성공적으로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속 작전에서 대형 불법 조업선 3척을 납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칠레 연안 어업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법 조업선들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현지 어민들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발파라이소의 한 어민은 경주함이 온 이후로 바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법 조업선들이 자취를 감췄고 우리 어획량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즉시 나타났습니다. 연안 어업의 회복으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어업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경주함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연간 2억 달러로 추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칠레 해군과 국민들의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력감에 시달렸던 칠레 해군은 이제 자신 있게 자국 해역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칠레 해군 제독은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우리 바다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칠레 간의 협력은 해군 분야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양국은 조선업 협력, 해양기술 교류, 수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칠레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의 조선업을 발전시키고자 했고, 한국은 칠레의 풍부한 해양 자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협력도 활발해졌습니다. 칠레 해군사관학교와 한국 해군사관학교 간의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양국 해군의 합동훈련도 정례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의 해군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칠레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한국어 학습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칠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경제적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칠레의 구리와 리튬 등 핵심 광물 자원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양국은 리튬 배터리 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과 칠레의 협력 모델이 주목받았습니다. 유엔은 이를 성공적인 남남 협력의 사례로 평가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이와 같은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건 없는 원조 모델은 기존의 원조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과도 비슷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도움을 주었던 국가들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억의 외교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경주함 도입 1주년을 맞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함정 한 척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답방 메시지에서 칠레와의 협력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닌 마음의 논리로, 이익이 아닌 의리로 세계와 소통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과 칠레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새로운 연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칠레가 보여준 작은 선의가 오늘날 큰 우정의 나무로 자라났듯이 오늘의 협력도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